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쿠팡에서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쿠팡이 확인한 유출 규모는 3,370만 계정에 이릅니다. 쿠팡을 쓰는 사람은 거의 다 털린 건데요. 회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와 일부 주문 정보까지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3,370만 개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오늘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쿠팡은 전체 고객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고객 대다수는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와 전화번호, 일부 주문 정보까지 거의 모든 고객의 개인정보가 털린 겁니다. 하지만 쿠팡은 결제 정보와 신용카드 번호,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고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계정 관련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해킹 시도는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 24일부터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비정상적인 방식의 계정 접속이 있었고 계정이 탈취당한 걸로 보입니다. 쿠팡은 외부 보안 전문가들을 영입해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일로 발생한 모든 우려에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쿠팡을 사칭하는 전화와 문자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통신사와 금융기관, 코인거래소에 이어 거의 모든 국민이 사용하는 쿠팡 정보까지 해킹의 무방비로 노출되면서 불안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은입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얼마나 심각한 건지 공태영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공 기자, 쿠팡이 당초 신고했던 유출 규모는 5천 개도 안 됐었잖아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어떻게 규모가 이렇게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일단 당초 쿠팡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에 지난 6일 오후 4,500여 개의 계정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다고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계정을 탈취당한 것 같다는 고객 신고를 받고 조사하니 비정상적 접근이 발견됐다는 건데 쿠팡은 이 무단 접근을 발생 10일이나 지난 18일에야 확인했습니다. 고객 신고 전까지 열흘 넘게 몰랐던 데다 정확한 경로와 경위를 파악하지 못했고 여기에 외부 침입 흔적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단 열 하루 만에 정부와 함께 조사를 해보니 지난 6월까지 해외 서버를 통해 외부에서 접근이 있었고 규모도 3,370만 명으로 늘었다는 겁니다. 애초에 무단 접근 사실도 제대로 몰랐고 첫 자체 조사에서도 외부 침입 사실은 물론 피해 규모까지 제대로 확인을 못했던 셈입니다. 네, 아마 지금 TV 보고 계신 쿠팡 고객분들은 나도 털린 거 아닌가 이렇게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상 다 털린 거 아닙니까? 네, 거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쿠팡의 전체 가입자 수는 공개된 적은 없지만 3천만 명이면 우리 인구의 사실상 60%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사실상 전 고객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쿠팡 유료 회원 수는 2023년 말 기준 1,400만 명으로 알려져 있고 쿠팡은 실적 발표 때 쿠팡 이용 경험이 있는 고객 수를 2,470만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유출된 건 그보다 많은 3,300만 명인 겁니다. 그럼 일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뭐 조심할 거가 있을까요? 네, 일단 쿠팡의 설명을 먼저 좀 보면요. 이름과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즉 전화번호랑 주소, 또 일부 주문 정보가 유출이 됐고 그리고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로그인 정보는 유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설명대로라면 무단 로그인이나 무단 결제 피해는 일단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보안이나 범죄 전문가들은 다른 것보다 주소와 주문 정보가 유출된 건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합니다. 당장 이름과 주소, 구매 내역을 보면 당사자가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스토킹 같은 개인을 겨냥한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고요. 역시 특히 특정 물건을 산 기록을 두고 당사자를 협박한다거나 다른 개인정보들과 결합해서 보이스피싱 같은 그런 범죄에 더 정교해진 맞춤형 범죄에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공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대형마트 업계 2위인 홈플러스 노동자들의 단식 농성이 3주를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자금난에 빠진 홈플러스가 새로운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공중 분해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홈플러스가 이대로 문을 닫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사람이 10만 명에 이릅니다. 배주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때 홈플러스에서 계산대와 장난감 매장을 담당했던 이들이 지금은 천막 안에 누워 있습니다. 노조 집행부 3명이 대통령실 앞에서 단식에 들어간 지 어느덧 22일이나 됐습니다. 허리에는 더 이상 힘이 들어가지 않아 기대지 않으면 앉아있기도 힘들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천막 안에는 밤마다 이슬이 맺힙니다. 침낭이 흠뻑 다 젖어서요. 그대로 그냥 물이에요, 그냥.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아침 되면 그게 차가우니까 더 춥잖아요. 그럼에도 단식을 계속하는 건 홈플러스 사태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홈플러스는 10년 전 사모펀드 MBK 파트너스가 새 주인이 됐습니다. 이후 4조 원 넘는 자산 매각과 높은 배당이 이뤄진 반면 회사 경영은 날로 어려워졌고 결국 지난 3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습니다. 그러나 9개월 가까이 지난 지금도 인수하겠다는 곳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사이 고통은 10만 명에 이르는 임직원과 협력업체 몫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다음 달 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고 전기료 체납으로 매장은 당장 불이 꺼질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입점 업체들은 최근 다음 달 대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도 받았습니다. 홈플러스는 세금도 700억 원 가까이나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새 주인을 찾는 작업에 정부가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구 노력이라든지 사제 출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말뿐이고 이제 MBK가 살릴 수 있는 능력은 한계를 뛰어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정부가 나서야 된다라고. 노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당장 모레부터 물과 소금까지 끊는 아사 단식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주환입니다. 이 같은 홈플러스의 비극은 10년 전 사모펀드인 MBK의 인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큰 빚을 지고 홈플러스를 인수한 MBK는 30개 가까운 알짜 점포와 건물들을 팔아치웠는데요. 수익이 악화되고 비용은 급증하게 된 홈플러스는 결국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어서 김건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입니다. 주말인데도 사람들 발길이 뜸합니다. 매장 앞엔 홈플러스를 살려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 매장은 고별 세일까지 붙여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연말로 예고됐던 폐점이 보류되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직원들 못지않게 안타까워합니다. 아쉽죠. 2배 정도는 멀리 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잘 되길 바라야죠. 경기도 안 좋은데.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10년 전 사모펀드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부터 예견됐던 일입니다. 장기 경영보다는 투자 차익을 우선하는 사모펀드가 인수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인수금액 7조 2천억 원 가운데 MBK 자금은 반도 안 되는 3조 2천억 원. 나머지 4조 원은 홈플러스의 기존 부채와 MBK가 홈플러스를 담보로 빌린 빚이었습니다. 이 과도한 빚 부담 때문에 MBK는 이른바 알짜 점포와 건물들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8곳, 4조 원 넘게 팔아치웠습니다. 내 건물일 땐 안 내던 비싼 임차료를 내야 했고 이 때문에 수익률이 악화돼 투자는 못하고 점포 문을 더 닫아야 하는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습니다. 적당히 경영하다가 사실은 매각하고 싶었던 거죠. 사실 손 놓고 그냥 방치한 거거든요. 부동산 가치 높아지면 부동산 팔아먹고. 10년 전 MBK의 인수 과정에 투자했던 국민연금도 손해를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공정가치로 판단하면 9천억 정도 됩니다.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새 주인을 찾는 작업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흘 전 홈플러스 매각이 최종 유찰돼 MBK가 주도하는 매각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적 기관이 개입해 인수 협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충청권에서 장외 집회를 열고 당이 분열돼 12.3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현장에선 계엄이 불법이라고 말하는 최고위원을 향해 쓰레기가 날아들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대표의 당원 게시판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고 친한계 전 최고위원회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서 계파 갈등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대구에 이어 충청 지역을 방문해 지방 민심에 호소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1년 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이 갈라지고 흩어져 계엄과 탄핵을 막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비상계엄을 막아야 하는 대상으로 애둘러 언급한 건데 더 이상 지지층을 자극할 만한 직접적인 사과나 유감 표시는 피했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우리는 흩어져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 3일에는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을 퇴장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의힘이 바로 서야 한다며 거듭 지지층의 단결을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정권이 바로 위기의 본질이자 만악의 근원입니다. 당 지도부 가운데 계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계엄은 정당했다라고 저 편말을 들고 있는데 무슨 계엄이 정당했습니까, 여러분? 계엄은 불법이었습니다. 일부 참석자는 쓰레기를 던지거나 무대 앞으로 난입하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계엄 선포에 대한 당내 의견들이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계파 갈등에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작년 11월 당원 게시판에 윤석열, 김건희 비방글에 한동훈 전 대표 가족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조사하기로 한 겁니다. 또 언론에 신천지는 사이비 종교라고 발언한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선 특정 종교를 차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전 대표는 계엄의 바다를 건너 미래로 가야 할 시기에 당을 퇴행시키는 시도가 안타깝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성추행을 한 혐의로 고소당한 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무고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며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한 음식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10월 이곳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한 방송 뉴스를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는데 장 의원은 명백한 무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일에 진행 자체는 없었다는 거죠? 없었습니다. 네, 고발장 보고 확인해서 대처해야죠. 대응해야죠. 강력하게 대응해야죠. 다른 정당 소속 보좌관들끼리 회식을 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장 의원이 뒤늦게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고소인과 장 의원이 나란히 앉아 술을 마셨고 이 과정에서 장 의원이 추행을 했다는 게 고소인과 고소인 남자친구의 주장입니다. 장 의원은 해당 동영상에 대해 자신의 SNS에 당시 음식점을 찾아온 여성의 남자친구가 동의 없이 촬영한 것이라며 오히려 국민의힘 소속인 남성이 자신을 폭행하고 폭언해 경찰까지 출동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남자친구로 알려진 이모 씨는 MBC와의 통화에서 당시 장 의원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힘을 탈당한 지 3년도 더 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지난해에 곧바로 고소하지 못한 건 직장 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협박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에 진상조사를 지시했고 당은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사안 자체를 가볍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장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지금 당장 장경태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당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당장 피해자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경찰이 조만간 고소인과 남자친구에 대해 참고인 조사에 나설 예정인데 법적 대응을 예고한 장 의원과의 진실 공방이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홍콩 아파트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나무 비계가 지목됐었죠. 그런데 참사의 진짜 원인은 시공사가 창문 보호를 위해 붙여둔 스티로폼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이 부실한 관리 감독 문제를 감추려고 홍콩 전통의 대나무로 화살을 돌린 게 아니냐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건물 외벽을 따라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외벽에서 시작된 불은 삽시간에 아파트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거센 불길이 덮치고 간 아파트 현장에 다시 가봤습니다. 녹색 안전망이 타버린 자리에 대나무 비계가 아직 버티고 남아있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비계들도 연결 매듭이 끊어졌을 뿐 대나무 자체가 타버리진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참사의 불쏘시개로 지목됐던 대나무 비계가 사실은 근본 원인이 아니라는 반박이 나오고 있습니다. 但係咧，即係如果你話喺地盤施工嚟講咧，燒佢啊，其實金屬棚竹棚咧都係唔容易燒着嘅。 홍콩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참사가 발생한 아파트처럼 대나무 비계와 녹색망을 친 채 보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대나무 비계는 홍콩 건축의 정체성이라 불립니다. 금속 비계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또 좁고 빽빽한 홍콩 도심에서 설치와 운반이 훨씬 쉽습니다. 작업자들은 대나무 비계가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合乎勞工處標準咯。燒嘅係咪㗎？呢啲竹子係特別處理㗎。Special。 아파트 주민들에게도 불안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我又冇啊，我又覺得都係度度都係咁上下啦，都冇話咩安唔安全嘅呢啲意外嘅嘢。佢話攞啲嘢物料去研究咗，出咗報告話安全。 홍콩에선 실제 참사를 키운 원인은 시공사가 창문 유리를 보호하려고 부착한 스티로폼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只係考慮就話唔好阻啲灰塵啊，或者係擊碎嗰個玻璃，但係你冇考慮到嗰個安全嘅因素。呢啲佢哋喺 당국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가연성 자재인 스티로폼이 쓰이도록 방치한 건 물론 대나무 비계 위에서 담배를 피웠고 화재 아파트 8개 동 전체에서 화재 경보기도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홍콩인들은 정부가 미흡한 안전관리를 감추려고 전통의 대나무 비계에 책임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睇下你點樣做咯，有陣時我覺得如果你用翻銅嗰啲咧，可能對工人嚟講亦都係一個即係吃力啲嘅。我只係咁提啫，知啦係咪？ 홍콩 정부는 모두 11명의 시공업체 관계자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경기도 포천에서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아이 엄마의 119 신고 당시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소방관이 아기 소리가 나냐고 묻자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하는 등 횡설설했던 목소리가 그대로 담겼습니다. 정한솔 기자입니다. 구급대원들이 다급하게 아이를 안고 엘리베이터에 오릅니다. 16개월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겁니다. 당시 119에 접수된 녹취록을 확인해봤습니다. 영아 엄마가 아파트 동호수를 말하자 소방대원이 천천히 말해달라고 합니다. 주소 확인 절차만 5번을 거친 뒤 아기가 숨을 안 쉰다는 엄마 말에 소방대원은 숨을 안 쉬냐고 되물었고 밥 먹다 뭐가 목에 걸린 것 같다고 답합니다. 또 아기 열났냐는 질문에는 당황한 듯 아니라며 말끝을 흐립니다. 소방대원이 아기 소리가 나냐고 묻자 이번엔 계단에서 넘어졌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119 신고 당시 오락가락했던 영아 엄마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던 16개월 영아는 끝내 숨졌고 병원은 아기 몸 곳곳에서 골절과 멍, 긁힌 자국 등이 발견됐다며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국과수 부검 결과 아이는 외상성 쇼크, 즉 강한 외부 충격으로 사망했다는 1차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영아 엄마와 계부는 넘어져서 다쳤다, 개와 놀다가 생긴 상처라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기가 사망할 거라 생각 못하셨어요? 남편의 지시가 있었나요? 경찰은 어린이집 교사 등 참고인 조사 결과 학대로 숨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다음 주쯤 구속된 16개월 영아 친모와 계부를 검찰에 넘길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한솔입니다. 테슬라가 국내에 처음으로 자율주행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이제 우리 도로에서도 운전대를 잡지 않고 목적지까지 갈 수 있게 된 건데요. 자율주행의 안전성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차종의 자율주행이 되고 사고 시 책임은 누가 지는지 여러 궁금증들을 오혜정 기자가 풀어드립니다. 손을 대지 않았는데도 핸들이 스스로 왼쪽으로 돌면서 자동차가 주행을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주차장 모퉁이.
핸들이 오른쪽으로 두어 바퀴 돌면서 주차장 입구로 향해 갑니다. 왼쪽 벽에 출구 한글이 보입니다.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도 자율주행 서비스 FSD를 공식 도입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면은 차단봉들 때문에 막혀 있거든요. 근데 아주 잘 찾았습니다. 도로에 나선 뒤 우회전을 하면 알아서 방향 지시등을 켜고 앞차가 서거나 횡단보도 앞에선 스스로 멈춰섭니다. 차선 변경도 자유자재. 한 테슬라 운전자가 편집 없이 공개한 14분짜리 한 번의 주행 영상에서 운전자는 단 한 번도 운전대를 잡지 않았고 차는 알아서 목적지 주차장에 후진 주차까지 마무리합니다. 100점짜리 주행입니다. FSD는 자율주행 4단계 중 2단계로 운전자는 반드시 전방을 주시해야 하고 차가 속도와 방향을 스스로 조작하고 주차까지 해주는 수준입니다.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캐나다, 중국 등에 이어 우리나라에는 7번째로 도입됐습니다. 만약 사고가 나면 모든 책임은 운전자가 져야 합니다. 일단은 감독형이기 때문에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만든 차종만 추가 비용과 구독료를 내고 쓸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 팔린 건 2,600대 뿐입니다. 국내에 팔린 테슬라 대부분은 안전기준이 다른 중국산이어서 당장 쓸 수 없습니다. 미국 GM도 캐딜락 일부 차종에 같은 레벨2 자율주행 기능을 도입했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자동차는 2027년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사건에 이어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패스트트랙 사건에서도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도 검찰이 입맛에 따라 항소를 고수하거나 쉽게 포기하는 원칙 없는 항소 포기가 반복되는 게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국회가 폭력으로 얼룩진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1심에서 구형량인 징역형에 미치지 못하는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장동 사건 1심에서도 검찰은 약 7,800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지만 법원이 선고한 추징금 규모는 473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두 사건 모두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유독 국민적 관심이 쏠린 정치적 사건들에서 연이어 이례적 결정을 내린 겁니다. 특히 패스트트랙 사건의 경우는 형종이 달라지거나 선고 형량이 구형의 절반에 미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항소하도록 한 대검 예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구형보다 형이 낮게 나온 점은 아쉽다면서도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등 자의적 논리를 내세워 논란을 키웠습니다. 한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외압에도 흔들림 없이 항소 여부를 결정하란 취지에서 만든 예규를 검찰 스스로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형평성을 맞추려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검찰 내부망에는 대장동 항소 포기로 여당 쪽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했으니 이번엔 야당에 유리하게 항소를 포기해야 균형이 맞다는 생각이라면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고려라는 한 검사장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원칙 없는 항소 포기란 전례가 만들어진 만큼 앞으로도 검찰이 입맛에 따라 항소를 고수하거나 반대로 쉽게 포기하는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파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 판단들을 계속하고 있는 면에서 검찰이 국민의 신뢰에 대해서 아직 깊이 고민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검란까지 불거진 대장동 사태 때와 비교해 패스트트랙 사건에선 비교적 미온적 반응을 보인 검찰의 이중적 반발도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보호하겠다며 제3세계 국민들의 이주를 막은 데 이어 외국인들의 망명도 전면 중단시켰습니다. 언론에 대한 태도도 더욱 가격해져서 기자들에게 멍청하다는 등 대놓고 폭언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CBS 기자가 주 방위군 병사 피격 사건의 책임을 왜 전임 정부에게 돌리냐는 질문을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폭언을 했습니다. That there was thorough vetting by DHS and by the FBI of these Afghans who were brought into the U.S. So why do you blame the Biden administration? Because they let them in. Are you stupid? Are you a stupid person? 분이 안 풀렸는지 같은 표현을 또 썼습니다. And you're just asking questions because you're a stupid person. 기자들에 대한 거친 반응은 잦아졌습니다.
불과 하루 전엔 뉴욕타임스 기자를 겨냥한 SNS 글에서 겉과 속이 모두 추한 삼류 기자다. 뉴욕타임스는 쓰레기 신문, 국민의 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 기자는 최근 트럼프의 나이와 체력에 대한 기사를 작성했는데 이에 거칠게 대응한 겁니다. 앱스타인 문건을 묻는 블룸버그 기자에겐 돼지라고 했고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앞에서 전 언론인 카슈크지의 살해 의혹을 묻는 ABC 기자에겐 형편없다고 몰아붙였습니다. You're a terrible person and a terrible reporter. 최근엔 여기자들에게 폭언이 집중됐지만 사실 남녀를 가리지 않아왔습니다. 오히려 공통점을 찾는다면 민감한 주제를 건드릴 경우 분노가 폭발했다는 겁니다. 집권일기 이민자와 러시아 대선 개입 문제를 묻는 CNN 기자를 쫓아낸 건 그 서막이었습니다. CNN should be ashamed of itself having you working for them. You are a rude, terrible person. 최근 사건들도 이민자, 체력과 나이, 그리고 앱스타인 문제 등 하나같이 껄끄러운 주제들이었습니다. 더구나 요즘 지지율은 크게 떨어진 상황입니다. 핍박을 당한 언론인들은 정부를 정면으로 다루는데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폭언과 모욕이 당장은 듣기 힘들어도 사실까지 바꾸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남자 농구 대표팀이 월드컵 예선 첫 경기에서 강호 중국을 격파했습니다. 에이스 이현중 선수가 3점슛 9개를 터뜨리면서 월드컵 예선 신기록을 수립했는데요. 김태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아시아컵 8강전에서 중국에 패한 뒤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이현중은 석 달 만의 재대결에서 강한 승부욕을 불태웠습니다. 장기인 석점포가 초반부터 폭발했습니다. 속임 동작으로 상대 수비를 날린 뒤 고난도 스텝백 3점 슛을 성공시키는 등 1쿼터에만 3점 슛 4방을 꽂아 넣었습니다. 이현중의 외곽포가 터지자 대표팀 동료들의 기세도 살아나면서 전반에 예상을 깨고 중국을 압도했습니다. 이현중의 3점포는 후반에도 불을 뿜었습니다. 중국 선수들의 집중 견제가 시작됐지만 이현중의 한 박자 빠른 슛 타이밍을 좀처럼 읽어내지 못했습니다.